대표는 현실과 끝없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네. 생존하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특유의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의 이 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보면 네.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세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예요. 지금은 탈이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탈이념 네. 실용. 네. 이런 내란이나 국가 전복 시도 이런 국면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2심으로 판결받는 거는 기억과 감정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처벌이거든요. 네. 1심의 어떤 과도한 그런 징계에 대한 2심의 어떤 바로잡음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죠? 이재명은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죠. 이재명 대표는 네. 말하면서 개혁하지 않거든요. 버튼 정광석화처럼 한다. 아, 그 목표가 있다면 네. 아니, 하면 되지 아, 무슨 할 말을 해서 사람이다. 논쟁을 아. 불러일으키냐. 아, 그게 뭐, 그 자들한테는 저는 두려움에, 두려움이라고 예. 보고요.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조용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네. 최적의 개혁을 해낼 겁니다. 아, 네,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그 친명으로 또 알려진 분입니다. 김우영 의원님 모시고 지금 현재는 과방위에 계시고 그다음에 더민주혁신회의 여기가 이제 친명 색깔이 좀 강한 것으로 외부엔 알려져 있는 뭐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상임고문 맡고 계신 김우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7, 8개월 10월 달? 10월 달 정도에 그쯤이었었나요? 네, 그때 뵀었고 굉장히 그때 인자한 우리 의원님의 모습에 감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은평구 살았지만 저한테 표 안 찍은 역촌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은평을이시죠? 은평을입니다. 은평을입니다. 네, 우리 은평을의 김우영 의원님 나오셨고요.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여기 아줌마 돌아왔다고 댓글을 왜 이렇게 다는 거야? 아줌마 놀았다고. 아줌마가 돌아왔다. 아, 정말. 네, 그래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김우영 의원님 일단 지금 헌재 재판은 쭉 계속 보고 계시죠? 네, 어제 최후 변론은 보셨죠?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석대라고 있잖아요. 일그러진 아. 우리들의 네. 영웅. 일단 그 우리들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일그러진 영웅. 영웅. 그 네, 네.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엄석대. 네, 엄석대. 근데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대충 어떤 그 이야기 컨셉이신지. 그 이문열 작가가 쓴 네. 그 어떤 한 반의 독재자처럼 네. 군림하던 사람이 그 실각을 하고 네. 실각을 하죠. 시작, 네. 그 이제 쿠데타가 넋두리 일어나죠, 그 혹시. 권력을 잃은 자의 최후. 넋두리 예. 아. 그 뭐 그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네. 너무도 좀 솔직히 남자답지 못하다. 음. 그 목숨을 건 그동안에 많은 혁명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어떤 비장미도 없고 또 부활을 최소한 지키려는. 아끼려는 예를 들면 김재규의 최후 변론 순하리 순한 밑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목숨이라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렇죠. 저는 이게 저렇게 치졸 하고 비겁한 비이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독재자의 말로가 그러나 국민들 또 따르는 군인들 또 시민들 국회의원들 그 팔로우십이 현명한 팔로우십이 치졸한 리더십의 붕괴를 막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저 최후 변론했으면 더 잘했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네. 최후 변론을 할 날 깜짝이야.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의 네네. 등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정에 설날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관심은 더 높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보다. 김건희 네. 여사의. 자, 여튼 굉장히 좀 찌질하게 보셨다는 게 뭐 전체적인 느낌의 어떤 총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의 키워드를 던졌는데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아마 본인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원래 계속 밀어붙였던 내용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계엄 실패 후에 네.
한동훈의 로직이었죠. 한동훈이 네, 임기를 이제, 당에게 맡기고 하라. 네, 한동훈은 조기 사퇴와 수습책을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윤석열 본인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 말할 계제가 어딨나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임기를 폭망시켰는데 날려버렸는데. 네. 아니, 자꾸 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분은 김우영 의원이고요. 은평을 의원이고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아니 그리고 정무조정실장을 예.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작년 그만두신 거예요? 11월까지 했었어요. 네. 네. 그냥 동네 인상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 인상은 좋지 물론 네, 네, 인상은 네. 좋으신데 그냥 아저씨는 아니에요. 네. 아저씨예요. 네. 아니 아저씨는 아저씨지 그냥 아저씨는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네. 은평에서 구청장 네, 네, 네. 하셨었죠, 네. 그죠? 네, 하여튼 김우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쿠 실세 이재명 대표의 마쿠 실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아저씨 텐션 좀 올려달라는데요. 지금 두 네, 아저씨가 말씀 좀 빨리 합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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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말 빨리 해야 되나?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그렇게 보셨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도 이제 보실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는 아마 판단 안 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하듯이 네. 그 원내대표 경선 때 그 표정 봤죠. 몇 달 전에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예. 네, 네, 네. 보다가 이거 뭐 하는 소리야 이거. 맞아요. 혼자서 다 해먹네. 그런 투로 말씀을 했잖아요. 좀 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왜 초를 쳐 이런 원내대표 분위기였죠. 경선인 날 네. 엉뚱한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 네. 등등.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천지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혼돈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당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선을 긋지도 못하면서 근데 또 주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예. 그러면 너무 당연한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극우 네.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킨 그 네. 극우들이 그 당의 핵심 동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준동에 대해서도 차단하지 않고 또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않고 그들이 근데 스피커는 큰데 정말 숫자도 많다고 보세요? 이른바 국으로 분류하시는 사람들이? 2025년 기준과 2017년 기준의 이념 지표를 동아시아 연구원이라는 데서 분석한 걸 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과거보다 좌우 0에서 10이 있으면 0과 10이 조금 늘었어요. 극단이. 그러나 왼쪽에 있던 3, 4 네. 소위 진보나 민주당이 주로 포지셔닝을 한 게 3, 4였고 네. 그다음에 보수는 7, 8이었습니다. 네. 근데 7, 8과 3, 4가 동시에 다 5 쪽으로 몰려와 있어요. 지금. 극단은 늘었지만 극단에 대한 거부감. 반발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정서가 오히려 중도도 국민들 늘어났구나. 스스로 이념적으로 네. 좌표가 5에 다 와 있어요. 보수도 진보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네. 중도 보수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본인의 상상이 아니고 네. 국민의 요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극단화돼 있는 사회에서 네. 보다 정치가 중간으로 중용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는 그런 쪽으로 국민의 탈극단의 요청이 와 있다. 목소리가 있고 예. 그 탈극단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서 이번에 이른바 뭐 중도 보수 정체성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맨 왼쪽이 0이고 맨 오른쪽이 10이라고 치면 네네. 우리 의원님은 어디쯤 계세요? 저는 한 3 정도? 3.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한 4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4 정도요. 네. 중도 보수면 6 정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말한 거는 네.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 우리가 포괄하자. 저들이 실제 대중들은 5에 와 있는데 네. 그 국힘은 거의 10에 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극우에 대한 그 절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비어 있는 5, 6을 우리가 가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원을 넓히고 확장해서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근데 그거는 겁니다. 약간 뭐 다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5, 6쯤에 있는 중도 보수 당이다라고 정체성을 그렇게 이미 밝힌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미 저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진보냐 그냥 중도 우파 어떤 정책을 보더라도 대체로 중도 우파를 이미 과거부터 지향해 왔고 지금 현재도 그 상태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쯤에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대표의 어떤 시대 상황에 따른 네. 그 처방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움직여요. 아, 타겟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 현실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념과 가치가 이거야. 음. 라고 한 그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아, 극사실주의자에 가깝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원하는지를 보고 그 방향으로 간다 이 얘기.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주류, 네. 거의 운동권, 네. 86들은 살아온 과정에서 어떤 이념적 지표, 뭐 어떤 그 가치, 그걸로 세상을 보는 데 비해서 네. 이 대표는 현실과 끝없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네. 네. 생존하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특유의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음. 그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뭐 굳이 이제 비판을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적일 테니까 기업에 이윤을 많이 내고.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이 막 오락가락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때 중심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본인의 지향해야 될 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 혹은 우리 정당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지향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한국의 정치가 네. 이념이나 좌표 설정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가? 아니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추구하지 못해서 문제인가? 네. 난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왼쪽 칼이 필요하고 네. 네. 어떤 때는 오른쪽 날이 필요한 거죠. 음. 근데 어떤 지금의 이 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보면 네. 네.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 자기 기준에 세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예요. 잘 보면. 네. 그래서 지금은 탈이념이 음. 상당히 중요하다. 네, 탈이념 네, 네, 실용. 네. 그럼 어떤, 아니 정책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네. 방향성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도 원래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고 당에서 좀 논란은 있었지만, 그리고 부동산 세금도 지금 손대지 말아야 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나는 그 공제 한도를 20억 정도 하려고 했었다. 사실은 더 많이 국민의힘보다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였잖아요. 이러면 서울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소득세를 가지고도 월급쟁이는 봉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 초부자들을 감세해주고 월급쟁이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다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큰 틀의 세금 기조는 감세를 하겠다, 무조건 아니지만 감세를 하겠다, 네. 실소유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방향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 정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부자 감세를 했죠. 네, 근데 이 대표는 실소유주, 네, 서민과 중산층 네, 그들에게 전가되는 어떤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 초부자, 재벌 네. 엄청난 수익을 걷고 있는 데는 좀 더 실질화하고 네, 그러니까 누진적으로 적용하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월급 생활자, 뭐 유리 지갑 이런 사람들은 세부담을 완화해 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의 생산성이 좀 취약해지는 이유가 네. 지나친 지대 추구에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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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어떤 투자 부담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완화하고 돈이 주식이나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아주 그 자본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더 올릴까요? 만약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사람은 분들이 거의 없겠죠. 없겠죠. 예, 예. 당연히 깎아주긴 당연히 좋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죠. 근데 만약 본인의 철학이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세금은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는 혜택은 늘려야죠. 왜냐면 국민들이 또 원하실 테니까. 왜냐면 기본소득은 또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기본소득을 우선순위에서는 네. 네, 일단 그 지향점은 분명한데 네. 지금 당장은 국가의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무너졌다고 보고 그래서 성장을 회복하고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일단은 국가가 정상화된 또 기술적 혁신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아, 기술 혁신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나온 발상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파괴적 기술주의자들이 네. 노동자들의 저항이 세면 그 기술 혁신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줘서 반발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자라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론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 있는 상태예요. 우리 지금 일단은 상황상. 성장과 회복이라는 것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성장의 모멘텀을 상실했다고 보고 네. 이 폭망한 리더십 때문에 발생한 네, 문제여서 네, 네. 그걸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산층,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한 30에서 70 정도의 이 거주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깎아주고 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초부자 감세는 유지를 아니 초부자는 그냥 계속 돈을 더 내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현 정권이 이제 초부자 감세를 함으로써 네. 전반적인 세수 부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은 시정 보완한다. 아, 그러나 다만 서민과 중산층, 네. 특히나 이제 월급쟁이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한 16년 전에 적용됐던 근소세나 네, 그 적용 기준을 현실화시키겠다. 아, 그래서 자연 올라와 있는 어떤 뭐 상속세나 네. 또 공제 기준, 네. 또 근소세 기준들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에 맞게 네. 재조정해서 네. 우리 그 월급쟁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구조를 개선하겠다. 아. 대단히 현실적인 그 아니, 얘기하고 현실적인 있는 거 거죠. 좋은데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 줄여주거나 아니면 뭐 1주택에 대해서 세금 줄여주면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세수 그 부족 감세 안 그래도 감소. 지금도 세수 부족인데 어떻게 그 세수를 그러니까 메꿔요? 이게 전반적인 재정 철학하고 연관돼 있는 네. 예.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과 서민층들이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경제 주체들 중에 소비를 해야 될 국민 경제가 무너져 있는 거죠. 네. 영양실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링겔 의사라면 꽂아야죠. 처방을 그럼 영양을 공급해 줘야 네. 되죠. 네. 그게 재정의 확장에 있는 거예요. 재정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겁니다. 네. 네. 그럼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잘 유지해서 왔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빚도 국가적인 빚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 비준. 예, 근데 네. 그걸 지출을 해서 음. 경기를 진작시키고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또 열심히 또 생산하고 노동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네. 나중에 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뭐 확장 기조 혹은 뭐 긴축 기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너무도 소비 진작이 안 되고 국민들의 주머니가 말라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서 네. 뭐 옛날 그 대공황 때 네. 그 저 뉴딜 했던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지금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재정 네네. 철학이죠. 아. 지금 이제 적자 재정을 좀 더 늘려서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하여튼 1, 2년 정도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좀 때려 붓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돌아가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경기가 좀 더 살아나면서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늘어나면 그래도 소득세를 조금 줄여주더라도 웬만큼 벌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계산인가요? 겁니다. 네. 순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추경 얘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네. 뭐 30몇 조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마 대충 한 20조쯤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20조 정도의 추경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0.14에서 0.2% 정도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아마 0.14에서 0.2% 포인트 정도 아마 효과가 있는 걸로는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 뭐 1.2니 1.5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될까요 하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현 정권 네. 그 최상목 체제에서 우리가 극대로 추경을 하고 싶지만 네.
뭐 우리가 제안하는 건 한 30조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지점이 언젠가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14조 정도 했어요. 그때 네. 코로나 홍남기 때. 예. 때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기재부가 추경하기를 되게 꺼려했거든요. 그렇죠. 항상 네. 꺼려하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네. 네. 그 기대 수위를 매우 낮춘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추경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예전에 거죠? 그 코로나 때 네. 김종인 그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이 네. 100조 얘기를 했어요. 100조. 그러니까 재정은 과감하게 확장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국민들이 영양실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가 매우 더 어려지지 그럼 않겠습니까? 이재명 만약에 정부가 열리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이 쓰이겠군요. 이 대표의 점진적인 사고관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 아 그래요? 최대한 가능한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을 테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 좀 설득해서 최대한 많이 재정을 좀 쓰는 걸로 네. 그 방향으로 아마 갈 것이다. 지금 대선 물론 이제 현재 탄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대선 준비를 안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나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당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네. 미리 어떤 대선에 대한 그 뭐 김칫국 마시는 거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네. 입장이고 다 이제 정치인은 권력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이 이전에 뭐 집권플랜 본부도 구성이 돼 있고 또 민주연구원에서도 정책적인 준비하고 있고 네. 모두의 질문 Q라고 해서 국민의 사회 개혁에 대한 여망을 또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정부가 새로 열리게 될 경우에 사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될 정책들 또 먼저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금 정리는 하고 계시겠군요. 네, 근데 이제 경선을 일단 준비한다고 하면 그 당에서 지금 나올 만한 후보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잖아요. 뭐 그래도 다들 꿈들이 있어서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네. 뭐 부산의 전재수 의원 네. 뭐 상당히 그 사전 오기에 끈기가 있고 네. 또 대선 경선 준비를 전재수 아마 하시는 의원도 걸로. 한다고 들었고요. 네. 김영록 전남지사도 네.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네. 뭐 경기지사 김동연 김동연 지사도 지사.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요즘 이 대표가 만나고 있는 다양한 예비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경수 김부겸, 전산 임종석, 네.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쭉쭉쭉 만나시는 이런 네. 분들이 아마 예비 그래서 뭐 주자로 보고 당내에 계시고 다들 꿈틀꿈틀 하는 분들이시니까 네. 네. 정말 경쟁은 좀 흥미롭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전부터도 그랬어요. 혼자서 뛰는 레이스는 네. 좀 외롭고 그렇죠. 힘들다고. 네. 그래서 주변에 좀 같이 좀 뛰어줬으면 좋겠고 네.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올 사람들이 상당히 다 입지가 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오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아주 그 시대를 꿰뚫어 보고 네. 막 좌중을 좀 흔들고 네.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네. 다 지나간 옛 노래를 하는 것 같아서 음, 좀 안타깝죠. 민주당에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리고 이미 정권도 여러 번 잡아보신 네. 민주당에 그 훌륭한 분들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런 분들이 안 보일까요? 지난 몇 년의 시간에 그 국민들의 요청이나 시대적 흐름에 맞는 네. 그런 리더가 나오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정권이 예. 이재명 그 대표를 정치적으로 보복 응징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또 사실 물리적 테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희망의 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한 사람한테 아주 뭉쳐버린 거예요. 집중이 됐구나. 아. 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다른 사람들이 클 만한 토양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이제 거. 오직 그 정치적인 감정이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으로 집중된 거예요. 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네. 없었고 아. 네. 그것을 만들었죠 이 정권이.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야, 이재명 대표가 다 저 싹들 쳐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재명 대표를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혹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야 이래 큰일 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들이 너무 한쪽에 몰린 현상이 맞습니다. 이것이지. 민주당에 지금 입당한 당원들의 그 시점을 보면은 네. 대선 지고 엄청나게 많이 입당을 했어요. 대선 지고 소위 뭐 개딸 현상 어쩌고 그러는데 네. 예, 그게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왜 졌는가에 대한 울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입당 러시를 이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으로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제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했어요. 이게 그걸 보면 이재명 한 개인이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그 이재명을 탄압하려고 하는 그 부조리와 네. 그 부당함에 대한 네. 엄청난 이제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아. 그러면서 이재명 현상이 있는 거죠 아. 지금. 네. 근데 이 지금 보면 이를테면 스토리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뭐 네. 탄압과 외압과 여기서 살아남은 스토리는 있는데 동시에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다. 지난 대선도 한번 있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아주 강한 지지층 팬덤도 좋은데 이 비호감을 갖고 있는 그 지지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 대선에서 이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정치인 하면 전 김대중 대통령을 꼽고 싶은데 김대중 대통령도 엄청난 비토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강렬한 어떤 열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반대의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그 세상은 사람들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부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지향점, 대한민국 코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 네. 그런 거에 대한 꾸준한 설득밖에 그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좀 뭐 비호감으로 느끼는 분들이 뭐 그냥 감정적인 비호감을 느끼는 분들이 가장 뭐랄까 이렇게 좀 수단으로 삼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같은 거거든요. 네, 자 봐라. 저렇게 지금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2심이 곧 아마 결론이 좀 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가정하고 뭐 예를 들면 유죄면 어떻고 무죄면 어떻고 요거 얘기하시는 건 조금 불편하시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무죄를 강력하게 희망 내지는 예상하고 계시고. 저는 이번에 그 계엄 때 노상원 그 수첩 네. 또 뭐 수건이 체포니 명단에 네. 그 대법원장, 대법관,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유진교사 무죄 판결한 정관 김동연 판사 네. 그런 분들이 적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작적이고 또 지배적이고 영향력을 그들이 어떻게 행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한 법의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의도와 보복과 응징적 차원에서 법원 문제를 현 정권이 네. 그렇게 만들어 오지 않았나. 그런 거 없으면 이제 다른 판결 나올 것이다. 단적으로 한번 보시죠. 뭐 이번에 공선법도 네. 2심에서 네. 어떤 판결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라는 음. 문제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협감을 느꼈다, 혹은 압박감을 느꼈다, 네네네. 혹은 협박을 협박을 느꼈다. 했다. 네. 네.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음. 또 이번에 2심 재판부가 네.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어요. 네, 명확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했죠. 대표 본인이 적시하고 직접 말하지 않은 내용을 가상으로 검사가 공소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네, 했습니다. 뭉뚱그려 있는 걸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허위 사실인지 다시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이제 묵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그 증거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이고 적시돼야 되죠. 네, 네. 그리고 그다음 행위의 주체로서 이재명이라는 사인이 아니고 성남시라고 하는 걸로 또 재조정했죠. 예, 그걸 보면 지난번 11월 15일 날 있었던 1심 판결이 네. 대단히 무리하고 네.
과잉된 그다음에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판결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그러면 1심이 아까 노상원 수첩까지 얘기를 하신 거는 1심 재판 과정과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정권의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하긴 좀 부적절하지만 네. 사인이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 네. 네. 누군가에게 어떤 그 기억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로 착오가 있다 해서 네. 그걸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칩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 100만 원, 500만 원, 네. 뭐 그 이하든 이상이든 뭐 그런 정도의 선인데 네. 네. 징역형을 때렸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도 과잉의 어떤 처벌이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의 압력이 있어서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거는 하면 또 조금 다른 그 김동현 판사에 대한 문제가. 네. 그 체포 수거 명단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그 반증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네. 그 어떤 결과가 2심에서 나오든 3심까지는 대선 전에 결과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아마도 시간상으로 아마, 예, 보면. 뭐 그렇다면 2심에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가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는 집단의 직관과 판단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대혼돈의 시기에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네. 그 민주주의를 우선으로 하고 또 국민적 선택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에 뭐 미국 사례를 꼭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사법적 판단보다도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 있겠지만 네. 네, 그 판단이 법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 판단이 모든 것을 국민적 선택이라는 것마저도 좌우한다면 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근간에 상당히 그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이 대혼돈과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 네. 국민적인 지성이 모아져야 되고 네. 그 지성이 모아지는 것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에까지 이재명 대표가 뭐 후보 혹은 뭐 그 이후에 선거운동하고 하는 데는 2심의 결과가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이런 내란이나 국가 전복 시도 이런 국면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2심으로 판결받는 거는 기억과 감정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처벌이거든요. 네. 네. 또 그것이 이제 1심의 어떤 과도한 그런 징계에 대한 2심의 어떤 바로잡음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조금 논란이 됐던 이건 이제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고민정 의원도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과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아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전 뭐 개인적으로는 네. 네, 뭐 선을 넘은 사람들 굳이 그 뭐 집 실어 가지고 뭐 집에다가 뭐 침 뱉고 나간 사람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네. 그럴 것까지 뭐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집 싫어서 나간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예. 거죠. 당을 떠난 분들. 당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약간 비명 정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안아야 될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박용진 예, 전 그 뭐 같은. 당인은 당연히 당의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의 후보가 되면 네. 거기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당원으로서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또 이 대표는 뭐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하고 네. 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기 경청하고 수용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격에 놓고 둘 다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미 누구예요? 이낙연 네. 전 대표. 네. 네.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네.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는데 네. 그들이 진짜 국가적 대사를 위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네. 본인들이 생각한 게 약간 착오가 있었다라고 시인하고 네. 반성하고. 네, 뭐 대의에 동참한다면 아. 언제든지 그 손을 잡을 용의는 있겠죠. 아. 그러나 매일 그 저주를 안으로 퍼붓고 했던 사람들까지 네. 뭐 그렇게 할 굳이 이런 느낌인가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 바쁜데.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장르만 이런 데도 또 앞으로 또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죠. 그럼요. 네. 아니, 하나만 더 밖으로 나가서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후보군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매우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그 중에서 후보군 중에서는 누가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 보면 지금 김문수 그분이 가장 환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이죠. 네. 네. 그분이 되면은 가장 싸움이 전선이 분명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싸움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극우가 배제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들이 전 그 국민의힘의 음모에 가깝다고 보는데 과거 같으면 출당시키고 뭐 선을 그었겠죠. 그었을 텐데 그들을 핵심 동력으로 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질적인 존재가 현재는 한동훈입니다. 네, 네. 예, 그 계엄 해제에 참여를 했고 또 탄핵을 했기 때문에 네.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 소위 말해서 전광훈 극우 세력과 한동훈이.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르죠. 지금 한동훈 씨가 뭐 저서를 내면서 네, 네. 네. 이재명 대표를 또 디스하고 네, 이재명이 이재명은 가장 위험한 또, 사람이다. 계엄을 할 거라고 네.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반 이재명으로 뭉치자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물과 기름이 서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네. 정치에서는 뭐 망상으로 쿠데타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상상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 해서 한동훈부터 김문수까지 정말 국민의힘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합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그런 상상이 가장 만약 위험하다. 가동된다면 어렵다. 가장 아. 위험한 일이겠죠. 아, 그 꼭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를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왜 이재명 대표를 안 된다고? 그거는 대통령- 가장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 그 동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도 재판 받았고, 그다음에 대선 때도 그 프레임에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당 대표로서도 지금까지 뭐 체포 동의안, 뭐 재판.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프레임에 연상되는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마치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갖고 옷 젖는 방식으로. 아. 근데 15년 가까이 이 대표는 공적으로 노출되어서 존재한 사람인데 그렇게 범죄했지만 네. 솔직히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건 언론들이 잘못한 건가요? 언론이라기보다는 네.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예. 검찰 검사. 거기서 계속 흘려준 떡밥 미끼.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죠? 이재명은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죠. 가장 두렵다. 네. 아, 그 기득권 왜냐하면 카르텔 등을 이제 깰 사람이라. 이재명 대표는 예. 말하면서 개혁하지 않거든요. 그 특성을 보면. 아, 기습적으로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굳이 검찰 개혁 얘기 안 하고 그냥 검찰 확 개혁할 것 같은 정광석화처럼 한다. 아. 그 목표가 있다면 네. 하면 되지 아, 무슨 할 말을 사람이다. 해서 논쟁을 아. 불러일으키냐. 아, 그게 뭐, 그 자들한테는 저는 두려움에, 두려움이라고 보고요. 예. 그 뭐 대장동에서도 보면 예. 대한민국의 비생산적 기득권, 저는 그 토건 기득권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 사실 땅에서 무슨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들 보면 언론 꼈죠. 예? 그다음에 검사 출신 법조 꼈죠. 그다음에 다양한 이권 세력들이 카르텔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자기네들의 허점이나 논리를 간파하고
역으로 공적 이익 환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를 환수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두렵죠. 근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제 가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하면서 제일 욕먹은 게 의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허황된 숫자를 마찬가지로 뭐 검찰 개혁이든 혹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 뭐 공론화 과정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해버린다. 이거에 대해서 저 상대당에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또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좀 다르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예민하게 봐야 되고 가장 그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의사 개혁은. 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이 개혁의 주체 내지는 의사결정의 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달리 접근해야 될 뭐 문제라고 물론 이제 봅니다. 다른데 성격들이 다른데 이제 핵심은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뭐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설명도 안 해, 혹은 뭐 야당에게 설명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요거 제일 많이 먹은 거고 저러니 저 불통 대통령 이제 오명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렇게 잘못 가진 않으시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못하는 거는 네. 소통도 못했지만 개혁의 결과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소통을 되게 노력했어요. 설득하려고 했고. 네. 근데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역의 결과를 만들었죠. 괴물이 출현했죠. 이재명 대표는 네. 국민과의 소통은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금투세 또 얼마 전에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네. 끝없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소통 자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과 관련해서는. 네. 네. 지금까지 국민들이 많이 봐왔고 네. 매일매일 검찰발 뉴스로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절제적이지 않은 권력은 네. 절대 부패하거나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 검찰 권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거의 뭐 YS가 금융 실명제 하듯이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바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조용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네. 최적의 개혁을 해낼 겁니다. 그 구상은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하여튼 다음 대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겠군요. 대선 이후에 아니요. 열릴 나라에 지금 대한 뭐 네. 어떤 기대감, 뭐 장밋빛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국가적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장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리더십이 붕괴가 됐고 네, 경제 주체들이 활력을 다 잃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겠다. 살아야죠. 네. 그 과정, 그 대선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은 뭐예요? 마쿠 실세라니까요. 아니요, 뭐예요, 정확히? 뭐라고 불러? 네, 이미 다 캠프 짜신 주셨는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한 국회의원으로서 네. 네, 또 민주당이 국정을 맡아서 네. 제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한 미랄로 조타수 내지는 선원으로서 네, 네, 아.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견마지로를 다하겠다. 예, 저는 진짜 목표가 네. 국회의원 될 때도 네, 현역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슨 법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보다 네, 빨리 이 재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자체가 재난이다고 봤거든요. 그럼 재난은 조기 종식이 재난안전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야, 빠르게 재난은 정리하는. 빨리 경보를 울리고 빨리 네. 종식시켜야 된다. 근데 이 불이 이 화근이 스스로 그 화근을 견디질 못해서 네, 네, 네. 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1대1 토론하자고 권성동 저 원내대표가 그랬죠? 이재명 대표와 저 세제 개혁 관련해서 1대1로 한번 붙어봅시다. 무제한 토론 해봅시다. 그 3대 3으로 하자고 했더니 또 1대1 어쩌고 하는데. 근데 1대1이든 3대 3이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권성동 그분이 네. 자기 좀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어디서 원내대표가 대표한테 함부로, 드리느냐 아니 뭐 이거예요. 적어도 무슨 아. 지지율 몇 프로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지율.
예, 지금 뭐 그 당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망발만 하고 다니잖아요. 예, 뭐 근데 솔직히 그 토론이 자신 없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이재명 이 대표가. 대표는 예. 토론 그 자체를 너무도 환영하고 즐기는 분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음. 좋다. 뭐 급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지만 한번 제대로 발라줄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 대표는 이전에도 뭐 네. 그 한동훈 대표하고 만날 때도 예. 뭐 격식이나 이런 거 안 따지고 음. 뭐 민생이나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 뭐든 환영한다 그런 입장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공당 아닙니까? 네. 시스템이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대표 본인께서는 네. 뭐든 다 하게 하지만 그래도 당 최소한의 입장에서 급은 형식-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어디서 감히 권성동이가 아 그렇구나. 어디서 아, 그래도 학교 선배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니 무슨 학교 형님. 선배 이런 걸 따져요. 그런가요? 우리 이 대표는 권성동 대표가 예방 그때 됐을 했을 때 때 이렇게 포옹도 한번 하자고 예, 했었잖아요. 뭐 옛날 고시 공부할 때도 네. 또 권성동 그 개인은 네. 그 사실 저도 강릉 출신이라 아. 네 사람이 뭐 아싸라기도 하고 네. 뭐 남자답고 뭐 그런 네. 면도 있었어요 과거에.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영 아, 박근혜 대통령 그 소추 단장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네, 그때 본인이 한 말이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이렇게 만든 핵심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예? 근데 그런 양반이 말이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도 없고 이번에 뭐 헌재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할 수 있겠나? 네. 뭐 그런 말 하다가도 네. 하여튼 오늘 제목은 저희 저 권성동 토론 제안 어디서 감히 점점점 이렇게 네. 한번 가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우영 의원님과 쭉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우리 의원님도 저 정수기 집에서 쓰시죠? 예, 정수기 네, 몇 년 쓰셨죠? 사무실에서도 쓰시고. 사무실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음 나오는 거. 아, 맞습니다. 바꾸실 때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걸 뭐 바꿀 게 있습니까? 바꿀 때 됐죠. 그거 이제 바꿀 때 총 30만 원의 혜택이 있는 네.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인터넷 교체할 때 혹은 뭐 핸드폰 네. 저 통신사 바꿀 때 다 그때마다 현금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번에 한번 바꾸셔갖고 의원실 저 회식 한번 하는 거죠. 총 108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108만 원 혜택이.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정수기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저거구나. 네. 인터넷 비교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 있네요. 네. 별게 다 그래서 또 지인 추천 시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니까 그런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김우영 의원님 원래 처음 정치권에 들어오셨을 때 그 꿈, 목표 뭐 이런 것들 또 잘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릴까요? 네. 바로 또 은평으로 가십니까?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로 아, 가십니까? 은평으로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좀 굉장히 많으시죠? 네, 잡다한 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요. 네네. 네, 내일부터 계속 계시는 거죠? 예, 아이 그럼요. 제가 어디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